1871년 2월 샌프란시스코 한국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간다는 기자들이 초대 주미공사 모리봉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영어를 몰라서라기보다는 갑자기 낯선 환경에 맞닥뜨린 충격으로 과도하게 긴장한 탓이 컸다. 그 자리에는 메이지 천황의 어릴 적 놀이 상대였던 사이온지 김모치 같은 공가 출신의 인사와 간다를 포함한 유학생이 여럿 있었다. 당시 일본은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는데 구미국가의 유학생을 파견함과 동시에 9번주, 공가하족 및 기타 다이묘 하족 등 국가에 쓸모있는 사회지도층 인재를 서구에 수년간 파견하여 서구열강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변혁을 꾀하도록 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에머스트 고등학교에 입학한 간다는 무난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고전어인 라틴어와 그리스어 수업을 들을 정도로 영어 실력도 좋아졌다. 원래 영리한 데다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6개월가량 미국의 전형적인 보통 가정에서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1875년에는 모리봉의 권유로 에머스트 대학에 진학했다. 지금도 리틀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불릴 정도로 명문인 에머스트 대학은 도시샤 대학 설립자 니시마 조와 무교의 주의자 우치무라 간조 등 일본 근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이 다녔던 학교다. 니시마조는 구막부 시절 밀항으로 미국에 건너와 공부했으며 훗날 이와쿠라 사절단의 통역과 조사 활동을 도우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내전으로 인한 상흔을 기독교로 치유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사 신분으로 귀국한 그는 기독교 선교와 교육 사업에 평생을 바쳤다. 조선인과도 친분이 있었는데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에 망명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도미하려던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일행에게 교회를 통해 배사 등 경제적 지원을 했다. 윤치호도 미국 유학 직전에 도쿄에서 그를 만나 자신의 진로와 미국 유학 생활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영어 명인으로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는 김교신, 함석헌 같은 조선 기독교 지도자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다. 에머스트 대학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던 간다는 고전어 말고도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배웠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수업도 열심히 들었다. 당시 그의 일기에는 나는 공부의 프로다. 하루에 9시간씩 공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양부와 편지로 상의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었다. 다만 에머스트의 종교적 분위기와 니시마조의 영향으로 기독교 선교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학 2학년 때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간다의 진로가 결정된다. 간다는 대학 2학년이던 1877년 보스턴에 있는 근대언어학교에서 자연주의 교수법을 주장하는 랑베르 소베르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소베르 교수와의 만남은 간다의 인생 항로를 어학 교육으로 방향을 틀게 만든다. 당시는 자연주의 교수법의 태동기였고 그 교수법 옹호론자들은 전통적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비판하며 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외국어를 대화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베르 교수가 여름학교를 에머스트 대학에서도 열어 그의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간다는 어학 교육에 있어 자연주의 교수법이 우수하다는 것을 재차 확신한다. 소베르 교수는 프랑스 이민자로 이 교수법을 만든 고틀리프 헤네스와 함께 보스톤에서 근대언어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가 헤네스의 영향을 받고 쓴 Introduction to the Teaching of Living Languages Without Grammar or Dictionary는 교사용 지도서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까지 알려졌다. 타고난 선생인 그는 열정적인 강의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이날 소베르 교수는 자신의 책 제목을 부제로 단 최근의 외국어 교수법의 흐름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도 문명국은 그리스였습니다. 귀족들은 자식을 그리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똑똑한 그리스 노예를 데려다가 자신들의 아이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스 노예들은 주인의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앉혀놓고 자신의 모국어인 그리스어를 끊임없이 들려주었습니다. 15에서 16세기 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라틴어 하자에 의한 말하기 중심의 교육이 성행했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가 어릴 때 그렇게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3살 먹은 어린 몽테뉴를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독일인 라틴어 교사에게 맡기고 라틴어가 모국어가 되도록 가르치라고 당부했습니다. 성안에 시중되는 하녀들조차도 라틴어를 쓰도록 강요받을 정도의 엄격한 분위기에서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결국 문법에 의존하지 않고 사전도 없이 고전어를 공부한 셈입니다.
어쨌든 몽테뉴는 아버지의 유별난 조기 교육 덕분에 라틴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41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쯤입니다. 덴마크 언어학자 닐스 마티아스 페터스는 자신의 책 북유럽 국가에서의 언어 교육에서 전통적인 외국어 교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연스러운 언어학습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수법에 대해 말하자면 인위적인 것은 포기해야 하고 대신 자연스러운 것을 채택해야 한다. 인위적 교수법이란 학습자에게 문법책부터 건네주고 한 조각씩 쑤셔넣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면서 학생들 머릿속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뿐만 아니라 세상 아무 것과도 관련이 없는 어형 변화표들로 가득 채워진다. 또 수많은 단어들로 채워진다. 이것들 중 반 정도만 실제 글에 어쩌다 등장하고 일부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수법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불평이 있어 왔는가, 얼마나 많은 한숨을 얘기했던가, 얼마나 많은 엉터리를 양산해왔던가. 반면에 자연스러운 언어학습법이란 연습에 의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식이 아니던가. 학생들은 그 언어 요소들을 터득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째로 자기 영혼 속에 빨아들인다. 각 요소들 및 그 요소들 간의 특별한 관계를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기 전에 어느 것이 주어이고 어느 것이 목적어인지도 모르는 채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낸다. 시제나 격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어느새 문장의 각 요소에 정확한 어미를 붙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의 논리적 귀결은 10 내지 12세 정도의 어린이에게 외국어를 가르칠 때 문법부터 시작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경험을 축적해야 하며 언어에 대해 아무 억측이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놀라운 탁견입니다만 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지금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처럼 제2언어학습을 제1언어학습과 같은 것으로 재현하려는 시도나 주장은 언어 교육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점에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대한 비판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싹이 트기 시작한 외국어 교육 개혁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스탈로치에게 영향을 받은 어느 독일인 이민자도 그런 교육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이므로 성인들도 배우려는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그 언어를 학습하면 아이들이 모국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목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860년대 중반 보스턴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10에서 14세 아이 12명을 대상으로 매일 4시간씩 주 5일 총 40주 동안 독일어를 가르쳤습니다. 독일어 원어민 교사가 1년가량 목표 외국어인 독일어만 사용하여 진행한 셈입니다. 문법 번역식 수업은 목표 사용보다는 모국어 사용을 극대화시킴으로 되도록이면 문법 설명을 배제하고 회화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구두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제대로만 전달된다면 문법 설명도 번역도 필요 없고 학습자의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는 만족스러웠고 그 실험에 참가한 모두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교수법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간주하여 자연주의 교수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주의 교수법은 이렇게 탄생했고 탄생을 주도한 바로 그 독일인이 저희 근대언어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고틀리프 헤네스 씨입니다. 지금부터 헤네스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습이 끝나고 강의실을 서둘러 빠져나가는 소베르 교수를 쫓아간 간다는 외국어 교수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한다고 사정했다. 검은 머리 동양인 학생의 갑작스러운 상담 요청에 잠시 당황한 모습을 보이던 교수는 이내 얼굴 표정을 바꾸고 당장은 시간을 낼 수 없고 저녁 8시경에 자신이 묵고 있는 에머스트 호텔로 찾아오라고 했다. 그날 저녁 교수의 숙소를 찾아간 간다는 일본에서 유학을 왔으며 현재 에머스트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보스턴에 이어서 에머스트에서도 강습을 받고 있고 교수님이 쓰신 책도 구해서 읽었다. 이렇게 찾아뵌 것은 교수님의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고 좋은 말씀을 더 청해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잠시 자연주의 교수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 뒤 소베르 교수가 일본의 영어 교육 실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현재 일본에서는 빠르면 10살 무렵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관립학교는 정치경호라고 해서 원어민 교사가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외국어를 외국어로 가르친다는 취지는 자연주의 교수법과 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작은 나라 일본은 세계에서 지식을 구하는 일이 시급하므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어 중심의 공부로는 부족하고 설령 그렇게 배우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것도 문제지 싶습니다. 강다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소베르 교수도 많이 놀란 눈치다. 그렇게 영어로만 가르치는 정치 경어 중시가 이해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일본어로 강의하는 다시 말해 변치 경어로 가르치는 사립영어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문법부터 가르치고 저학년이 배우는 판례의 만국사의 경우 교사가 한 페이지를 읽고 해석한 다음 그 페이지를 학생에게 읽히고 해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니 그것이야말로 전통적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강다의 말이 흥미로운지 소베르 교수가 몸을 바짝 당겨 다가와 앉는다.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주의 교수법이 옳은 것 같고 국어 중심으로 배우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막상 일본의 영어 교육 현장에 수용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찾아뵌 것도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치 경어, 변치 경어라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외국어를 가는 정식으로, 미는 변칙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엘리트 교육과 국민 교육을 각각 대신하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외국어 교육만 놓고 보면 일본인들은 철두철미하고 영리하고 게다가 조심스럽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모국어 습득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연주의 교수법에 따라 외국어를 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배운다고 하면 외국어 학습도 문어보다는 구어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아이가 17살은 되어야 모국어가 어느 정도 완성되므로 외국어 학습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순리겠죠. 간다군도 여기까지는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음이 어려운데요. 간다군 말처럼 학교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 말은 결국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는 문제겠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주의 교수법은 대화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사의 구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사 지도서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책이 도움이 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예습과 복습을 돕기 위해서는 교과서도 필요합니다. 일본의 문화나 언어 환경에 맞는 회화에 의한 언어 교육용 교재여야겠죠. 간다군이 우려하는 바는 일반 회화를 기초,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누고 각 과정마다 필요한 지식을 담으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쓴 교과서도 있으니 찾아보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주의 교수법은 문법을 배제하므로 학생들에게 별도로 문법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계별로 만든 교과서에 문법 요소를 난이도에 따라 넣고 학생들이 기납적으로 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일본어와 영어의 관계는 프랑스어와 영어 또는 독일어와 영어의 관계보다 큰 차이가 나므로 일본어로 문법을 별도로 설명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실력 있는 원어민 교사의 확보와 나중에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어에 능통한 일본인 교사의 양성 역시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원론적인 말만 늘어놓은 것 같군요. 부연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먼저 외국어 교육 개혁 운동 등 최근의 언어 교육 환경 변화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과 현장 교사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교수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운동의 진원지가 독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다음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음성학이 새롭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음기호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제적인 협조를 위해 모임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 연구도 도움이 됩니다.